오늘 이야기는 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당시 나이 31세였죠. 미국 몬태나에 있는 미줄라 센티넬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당시 마이클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집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일찍 수업을 마치고 오후 1시 13분 미줄라에서 처음 이륙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비행기는 포틀랜드에 잠시 내렸다가 그리고 마지막 비행 착륙지 시애틀을 향해 가기 시작했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총 36명의 승객을 태운 그런 비행기였죠. 근데 마이클은 당시에 한 남자가 좀 특이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뒷좌석이었던 맨 끝좌석에 앉아있는 한 남성 때문이었는데, 뭔가 쫙 빼어 입은 코트, 그리고 검은색 넥타이의 양복까지 중요한 요원인가 보다 라는 생각만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을 향해 함께 가고 있었죠. 근데 마이클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시애틀 공항에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안 하고 계속 빙빙 돌고만 있었죠. 혹시 날씨가 안 좋아서 계속 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정말 이상하게 기장은 어떠한 안내 멘트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행기는 예상 시간보다 2시간 30분이 늦은 시각 그렇게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착륙을 했던 지점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보통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터미널 방향 쪽으로 비행기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활주로 끝까지 비행기가 가서 멈췄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차량들이 오면서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 트럭까지 와서 비행기에 급유를 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죠. 얼마 뒤에는 한 스튜어디스가 은행 이름이 적힌 거대한 자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착륙을 한 직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FBI 요원들이었습니다. 아니, 비행기 잘 타고 잘 내렸는데 왜 눈앞에 FBI 요원들이 있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만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 FBI 요원들은 승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FBI 요원이 갑자기 댄 쿠퍼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해서 마이클이 이거 실수네, 이름 잘못 불렀네 라고 생각하고, 저요, 여기 있습니다, 저요, 제가 쿠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여동생과 함께 시애틀 집에서 저녁을 잘 보냈습니다. 헌데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시애틀을 향했던 비행기는 하이제킹, 납치된 비행기였고, 그 몸값 20만 달러를 가지고 낙하산과 함께 뛰어내렸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범인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범인의 이름은 마이클 쿠퍼, 바로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난 잘 타고 내려와서 집에 온 건데 왜 갑자기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지? 라는 생각. 확인을 해보니 그날 쿠퍼라는 이름으로 탑승한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의 이름은 마이클 쿠퍼, 범인이 작성한 이름은 댄 쿠퍼. 착륙을 한 직후에 댄 쿠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이클 쿠퍼는 잘못 생각한 줄 알고, 잘못 들은 줄 알고 M 쿠퍼인데 D 쿠퍼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 그 안에서 사라진 한 사람, 바로 마이클 쿠퍼밖에 없던 거였죠. 그렇게 자신의 신상과 이름에 대한 부분이 모두 공개가 됐지만 그 어떤 사과도 FBI에선 받지를 못했습니다. 범인일 줄 알았던 마이클 쿠퍼, 하지만 진짜 범인은 댄 쿠퍼, 우리가 알고 있는 DB 쿠퍼입니다. 무려 53년 FBI를 혼란에 빠뜨렸던 미스터리한 사건. 1971년 11월 24일 비행기를 직접 납치하고 20만 달러를 들고 낙하산을 맨 채 뛰어내렸던 남성. 그의 신분도 그의 시신도 어떤 것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2024년 1월 놀라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집니다. 드디어 D.B. 쿠퍼의 DNA를 찾아냈다. 과연 진실일까요? 오컬트 스토리 53년의 미스터리 2024년 D.B. 쿠퍼 미스터리를 해결할 DNA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방송이었죠. 바로 D.B. 쿠퍼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그 DNA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진실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사건이 있던 그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바로 하이제킹이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로퍼, 검은 넥타이, 그리고 레인코트를 입은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가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비행기 503편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당시에 $20 지폐로 공항에서 표를 사게 됐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신분증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쓰면 되거든요.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댄 쿠퍼라고 작성을 했죠. 그가 요구했던 좌석은 비행기의 가장 끝,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18E였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죠. 그렇게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305편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총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죠. 맨 마지막 줄 가운데 앉아있던 댄 쿠퍼는 음료와 술 그리고 담배를 주문해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이동하자 그때 선글라스를 쓰고 가만히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가 응시하고 있던 것은 바로 승무원이었습니다. 승무원에게 잠깐만 와봐라라는 손짓을 건넨 뒤 이상한 쪽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 쪽지를 열어봤던 당시 승무원 플로렌스, 그 안의 내용은요, 나 지금 폭탄을 들고 들어왔고 네가 내 옆에 앉아있으면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플로렌스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그를 가만히 응시했는데 이 남성이 검은색 가방을 살짝 열어서 플로렌스에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한가득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지시를 내립니다. 현금 $20만, 바로 $20 지폐로 $20만 를 준비하고 4개의 낙하산을 준비해라. 그리고 비행기가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급유 트럭, 기름을 넣기 위한 그 트럭을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이상한 일은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준비한 일이 시작된다. 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플로렌스는 일단 기장실에 전해야 됐지요. 그래서 이동하려고 할 때 댄 쿠퍼는 또 다른 사람을 옆에 앉게 합니다. 바로 다른 승무원 티나 머클로우였죠. 그렇게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 비행기는 시애틀 근처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마이클 쿠퍼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위기였죠. 당시 기장은 FBI에 신고를 했고 FBI는 급하게 현금 $20만 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었죠. 그 이후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시애틀 공항에 비행기는 착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승객들 그 누구도 비행기가 납치되어서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린 것이었죠. 이제 이 비행기에는 기장과 승무원 4명 그리고 댄 쿠퍼만 남았습니다. 머클로우가 돈과 낙하산을 받아 비행기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비행기는 이내 다시 이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댄 쿠퍼가 이런 요구를 하죠. 지금부터 기내의 모든 불을 꺼라. 그리고 착륙 기어인 랜딩 기어를 내려놓은 상태로 10,000피트 이하로만 비행을 하며 그리고 멕시코 시티까지 향해 가는데 비행의 뒷문 후미를 열어놔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실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는 비행기가 대부분 옆쪽에서 출구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리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당시 이 비행기는 뒤쪽, 후미 쪽에 계단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를 열어놓고 주행해라 라는, 여길 열어놓고 비행해라 라는 좀 다소 황당한 요구였던 거죠. 이런 요구를 들었던 기장은
쿠퍼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멕시코시티까지는 지금 연료로는 한 번에 갈 수 없다 해서 리노에 잠깐 들렸다가 리노 공항에서 다시 급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급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내 동일하게 됐고 최종 목적지는 멕시코시티, 중간에 급유할 곳은 리노 공항, 이렇게 결정을 하고 비행기는 매우 낮은 고도로 그리고 매우 천천히 이런 속도로만 가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옆에 있던 승무원 머클로우는 이런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나서 댄 쿠퍼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계단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냐? 저기는 레버를 돌리면 자동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오후 7시 36분 이륙을 하고 나서 이륙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댄 쿠퍼는 머클로우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합니다. 너 기장실로 가. 자, 그럼 기장실을 제외한 그 기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댄 쿠퍼밖에 없었죠. 머클로우가 자신의 등 뒤 마지막 모습을 본 댄 쿠퍼의 모습은 통로 한가운데 서서 마치 낙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기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3시간 뒤 리노에 착륙을 했는데요. 비행기 안에는 댄 쿠퍼가 없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댄 쿠퍼와 폭탄도 그리고 현금 20만 달러도 사라진 상황이었죠. 놀라운 건 후미의 계단은 열린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쪽으로 뛰어내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죠. 그럼 당시 댄 쿠퍼의 계획은 분명 돈을 훔치고 비행기를 하이제킹한 상태에서 낙하산을 메고 어디선가 뛰어내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당시 돈의 무게가 약 10kg이었는데 그 10kg 돈가방을 맨 상태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그리고 분명 비행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지나 리노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뛰어내렸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었죠. 시애틀로 출발을 하고 5분 뒤에 승무원에게 너도 들어가 라고 지시를 했죠. 그로부터 2분 뒤였던 출발 7분 후 비행기 안에 경보장치가 울렸습니다. 바로 화물 출입구가 열렸다라는 경고 메시지. 바로 뒤쪽 계단이 열렸다는 거죠. 그럼 승무원을 보낸 뒤 2분 후 댄 쿠퍼는 뒤쪽 문을 연 상태였습니다. 그럼 과연 바로 뛰어내렸을까요? 언제 뛰어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보가 울리고 나서 낮은 고도로 그리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경보 울린 직후인 27분 뒤 이상한 압력 교란을 느꼈다라는 걸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바로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인데요. 압력 교란이 왜 생겼을까? 분명 공기가 순간적으로 확 들어왔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문제인 거죠. 출입구가 열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 뒤에 생겼다라는 것, 그건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바로 밤 8시 12분 DB 쿠퍼가 계단을 통해서 뛰어내렸다라는 겁니다. 뛰어내릴 때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계단에서 마치 다이빙을 하듯이 점프를 하면서 뛰어내렸고 그 계단이 그 압력으로 튕겨 올라오면서 위에 쿵 하고 내려오는 그 압력의 변환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행기가 출발하고 난 뒤 약 34분 후에 쿠퍼는 뛰어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 자신이 원했던 장소가 멕시코시티였고 중간에 리노를 들리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불과 출발한 지 34분 후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라는 점이죠. 당연히 FBI는 약 34분 뒤에 뛰어내릴 수 있는 주변 장소들을 전부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댄 쿠퍼가 남긴 흔적이라고는 당시 피웠던 담배, 그리고 넥타이, 남겨두고 갔던 4개의 낙하산 중 남은 2개의 낙하산만 있었죠. 승무원 조사를 통해 몽타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낙하 지점 자체를 수색을 해봤는데 너무나도 울창한 숲이라서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당시 FBI는 20만 달러의 돈을 준비할 때 그 모든 돈의 일련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1만 장을 말이죠.
금융기관, 정부,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도 이미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번호에 지폐가 발견되면 신고해달라. 보상금을 주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제보도 없습니다. 20만 달러를 썼다라는 흔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71년 바로 그날 댄 쿠퍼는 죽었을 거다. 사실 FBI도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영하 57도, 추위속 11월이었고요. 낙하산을 메고 뛴 건데 당시 비바람이 많이 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10kg의 돈가방을 맨 채로 시야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뒤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그리고 당시 현장 자체가 주변에 집도 없고 도시도 없는데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가장 많이 남은 대목이었습니다. 옷도 매우 얇은 상태였으니 말이죠. 헌데 이렇게 되면 어떤 흔적이라도 나타나야 됩니다. 시신이 발견되거나 돈다발이 따로 발견되거나 뭐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죽었다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0년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1980년 컬럼비아강 어귀에 있는 티나바라는 곳에서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 돈 뭉치가 발견됩니다. 당시 어린 소년 한 명이 워싱턴 남부에서 놀고 있다가 돈 5,880달러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고 부모님은 당연히 댄 쿠퍼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죠. 일련 번호를 보니까 일치하는 것 같아 FBI에 보냈더니 조사 결과 일련 번호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20만 달러 중 5,880달러가 확인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장소 자체가 쿠퍼가 예상으로 낙하했을 것 같다라는 지점으로부터 무려 60km나 떨어진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 어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혹시 추락하면서 돈뭉치 일부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게 강을 따라서 온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강의 물의 흐름이 정반대였습니다. 그쪽에서 떨어져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돈을 묶고 있었던 고무줄이 아예 삭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무줄을 가지고 FBI도 실험을 해봤는데 야외나 물가 같은데 혹은 외부에 있는 자연환경에 노출이 되면 1년 안에 삭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 결과도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건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삭지 않았다는 것, 정말 이상한 정황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한 행적조차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댄 쿠퍼가 일부러 약 8에서 10년 정도가 지나 이 돈을 가지고 와 다시 묻어놨다 라고 얘기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죠. 이게 맞다면 댄 쿠퍼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남은 흔적들은 더 없었을까요? 당시 마지막까지 댄 쿠퍼와 있던 승무원 머클로우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댄 쿠퍼가 너희 항공사에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침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부분의 지식이 매우 많아 보였고 지형에 대한 그 내용, 특징, 지형, 지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익숙한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기억도 있습니다. 굉장히 침착했고 어떠한 증거물도 남기지 않았죠. 실제로 처음에 플로렌스에게 보여주던 협박 편지부터 모든 걸 다시 다 회수해서 사라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비행기 티켓에 기록된 이름 댄 쿠퍼도 거짓말, 가명이었죠. 사실 FBI는 45년의 시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분명한 건 FBI 명예도 걸려있는 상태였죠. 분명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끌고 돈의 일련 번호까지 전부 체킹을 하며 준비를 했던 FBI. 하지만 전대미문의 비행기 납치인 하이제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2016년 7월 8일 FBI는 굴욕적인 발표를 하게 되죠.
45년간 수사했던 댄 쿠퍼 사건을 종결하겠다. 수사를 해봤지만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FBI까지 손을 들어버린 사건, 댄 쿠퍼는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말이죠, 그 뒤에도 이 댄 쿠퍼를 추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좀 문화가 다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버일 수도 있고요,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설 탐정 같은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여러 용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1000명 중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과거 방송에서 좀 깊게 다뤘기 때문에 그 용의자에 대한 부분은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 율리스라는 남성, 그는요 거의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댄 쿠퍼를 잡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말이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한 남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셰리스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남성이 몽타주와도 매우 닮았고 과거 낙하산을 자주 매는 산림소방대원이었다는 것 하나, 납치한 비행기였던 보잉사에서 2년간 일을 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리고 취미가 스카이다이빙이다 라는 것도, 그리고 쿠퍼가 낙하산을 요구했을 때 낙하산이 오는 것, 그게 어디서 왔냐라고 봤더니 이사카 스카이다이빙 센터에서 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셰리스 피터슨이 1960년대 이 센터에서 근무했다라는 기록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알리바이가 하나 있었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자기가 당시에 네팔에 여행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물론 이를 토대로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특히 FBI도 의심을 했죠. 믿을 수 없다. 사진도 그리고 방문증도 위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율리스에겐 새로운 한 가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 FBI에 갔던 커티스 앵 특수요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커티스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헌데 당시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권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DB 쿠퍼의 넥타이였죠. 정확히 말하면 넥타이에 있는 모든 것과 넥타이 매드베이스만한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봤던 건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입자들을 알게 되면 쿠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이었죠. 자, 그렇게 당시 커티스는 이 넥타이에 붙은 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기술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물체입니다. 이걸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살균이 되어 있는 살균 필터입니다. 끝에 보시면 작은 노즐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이 노즐을 진공청소기에 연결하고 매듭을 포함한 넥타이 전체를 전부 빨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밀봉한 채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율리스가 알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쿠퍼가 분명히 넥타이를 맸을 거기 때문에 쿠퍼의 DNA까지도 빨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하나씩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곳에 남성의 DNA가 있다. 예상컨대 DB 쿠퍼의 유전자 프로필 일부가 들어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쿠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2024년 1월 드디어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과학자들이 DNA를 각각 개별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2024년이죠. 최첨단 실험실에서 필터를 쓰면서 모든 과학자들과 함께 이 안에 있는 DNA를 증폭시켜 그 남성의 DNA를 분리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분명 한 남성의 DNA 프로필이 담겨져 있다는 넥타이에 있던 DNA. 그러면 분명 이 사람은 D.B. 쿠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율리스는 이런 가정을 깔았습니다. 당시 넥타이를 만졌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엔 FBI 요원도 있을 것이고 다른 관계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의 DNA가 혼합되어 있지만 그걸 전부 분리해내면 한 사람의 DNA만 남을 것이다. 그가 바로 D.B. 쿠퍼다. 자신이 가장 의심하는 사람 한 명, 이 사람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2년 사망한 야금학자 빈스 피터슨, 당시 나이 52세였습니다. 분석에서 DNA도 나왔지만 화학물질들이 나왔는데 항공 우주 부분에 희귀하고 특수한 금속까지 확인됐으며 이게 이 남성이 일을 냈던 곳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1월 29일 FBI는 노코멘트라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라는 입장이었죠. 해서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과거 FBI였던 사람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발표를 했지만 자신이 2019년 시애틀에서 근무할 때 D.B. 쿠퍼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분명 재수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이죠. 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내 D.B. 쿠퍼를 찾아내겠다. 53년간의 미스터리, 정말 댄 쿠퍼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닌데요. 전 율리스라는 분의 그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범인을 해결하겠다, 잡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쭉 해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이분이 지목했던 사람들 중에 좀 틀렸던 경우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DNA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확정됐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지만, 이번에 발표할 때도 조금 특이한 경로로 발표를 하게 됐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가 보장이 안 돼요. 이 안에 정말 댄 쿠퍼의 DNA가 있을까는 보장된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야 라고는 얘기하는데 있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떤 남성의 유전자 프로필이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FBI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 FBI랑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FBI가 뭐 고소하고 뭐 어쨌든 뭐 기각되긴 했지만 뭐 이런 일들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 거예요.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남성의 유전자 프로필이 있다라는 거에 한 명만 있다라고도 강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갈래 중에 남성의 유전자 DNA 프로필이 있다 정도였었고, 그 이전의 인터뷰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었고, 이걸 이제 자신들의 기술이 아닌 과학기술로 해서 분석해내고 증폭해서 찾아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오면 대박이죠. 그리고 나오게 되면, 아니 그럼 DNA만 찾으면 뭐할까, 뭐 의심하는 사람하고 대조해도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과거에 오컬트 스토리에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뭐 조상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약간 그런 게 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조상 찾기, 아니면 뭐 실종자 뭐 찾기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설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DNA를 이렇게 등재하는, 뭐 취미 삼아 아니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 DNA 정보로 해서 만약에 이제 쿠퍼 DNA가 나오면 대조해서 만약에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면 가족관계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범인을 잡은 적도 있어요. 연쇄살인마를.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기대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느낌상으론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만 100% D.B. 쿠퍼의 DNA가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있길 바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면
사실상 또 한 번 날아가는 거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끝까지는 지켜볼게요.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요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댄 쿠퍼라는 사람이 당시에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댄 쿠퍼가 과연 몰랐을까? 자, 이제 하이제킹을 하고 돈을 움직이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움직일 사람이 과연이에요. 자기가 뛰어내리는 위치, 그 비행기 고도까지 다 조정을 했는데 비행기 고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느 정도 뒤에 낙하산을 펴야 된다 정도에 대한 지식도 없는 애가 과연 그런 짓을 했을까?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비행적인 지식이나 항공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날씨에서도 뛰어내렸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고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헌데 돈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예요.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왜 못 썼을까? 공지가 다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건 쓸 수 없겠다. 거의 뭐 위주지폐 마냥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돈에 대한 문제를 그냥 묻어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5,800 정도를 이제 외부에다가 공개했던 이유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버렸을 건데 그 이유가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꾸민 거 아니냐라는 식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행방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추측이었죠. 물론 저도 이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이 조금 애매했는데 과연 공소시효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 돈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댄 쿠퍼가 과연 죽었다? 라는 거는 좀 믿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낙하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댄 쿠퍼가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낙하산은 총 4개 중에 2개를 골랐는데 하나는 낡은 거, 그러니까 군용 엄청 낡은 걸 하나 골랐고 하나는 펴지는 것도 아닌 걸 골랐대요. 연습용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스카이다이빙 할 때 쓰는 건 냅두고 이런 걸 보면 전문적으로 썼던 사람 아니냐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댄 쿠퍼가 당시 추락하다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딘가에 그 흔적들, 낙하산부터 시신부터 돈가방까지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나중에 돈 일부가 발견됐다라는 좀 이상한 정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53년인데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